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1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8.15 강복절 기념식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이 진보 좌파 진영 진보를 위장한 그런 그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는 지금 발끈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핵심을 찔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은 윤 공산 전체주의 맹종 반국가 세력 여전히 활개, 그리고 조선일보는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었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강복절 축사에서 민주, 인권, 진보를 위장해서 허위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굴복해서는 안 된다. 반국가 세력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78주는 강복절 경축사인데 우리 독립운동은 단순히 국권을 되찾는 운동을 넘어서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히 인권, 진보 위장한 공산 세력에 쏟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이 오전에 강복절 기념식이 있었는데, 강복절 기념식에서 이 국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을 뭐 이렇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강복절 기념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간 곳은 바로 부친 윤기중 교수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지 윤 대통령이 도착한 지 20분 뒤에 윤기중 교수가 별세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이면기사. 이슈 현직 대통령 첫 부친상 국민만 바라보라 대통령 된 아들에게 당부한 꽃꽃 학자. 자,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 교수가 별세를 했습니다. 통계학 경제학회장 경제학회장을 지낸 원로 학자고 아들이 법대 입학할 때 프리덤은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윤석열 대통령 가치관 정립에 그 책을 비롯해서 그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 가치관 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코로나 입원 때는 특혜를 거절했다. 그것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기중 교수가 의식이 있을 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였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부친상은 처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사흘 동안 가족장을 마친 뒤에 18일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죠.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출국을 해야 됩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출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늦은 밤까지도 아버지 병안을 내세가지 않은 채 강복절 경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빈소가 마련됐는데 연세대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각계 인사들이 저녁 늦게까지 빈소를 찾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주로서 맞이를 했죠. 문상객을 맞이를 했죠. 그리고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런 그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조문을 했습니다. 이재명도 저녁 8시쯤에 박강원 원내대표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아서 20분가량 조문을 했는데 위로의 말을 했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바쁘신데 찾아와줘서 고맙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별다른 대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고
문재인은 별도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조의를 표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머니 기일이었죠. 유경수 여사 8.15 강복절 기념식장에서 문세강의 흉탄에 쓰러졌는데 어제 기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았다는 소식 어제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에서는 이 정치하는 판사들이 이수가 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은 상당히 강범위한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을 하는, 그리고 그 세력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권을 아예 부정하는 세력도 있고, 또, 그 진보를 위장을 해서 이념적인 성향,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언론도 있고, 자, 그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법원 판사들입니다. 판사들이 특정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꼭 집어서 진보라기 말하기도 그렇고 정치적 성향,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일부 정치 집단을 뒤쫓아가면서 판결을 내리는, 자, 그 상황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검찰 구형 500만 원보다 더 많은 실형 10개월을 선고를 하는 그 판사로 인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정치 편향성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시면은 정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 체제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 정치하는 판사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모두의 반국가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것 같은 그런 광복절 기념사를 했죠. 자, 지금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전쟁을 선포를 한 느낌인데, 정치하는 판사들과, 자, 일면 하단 기사, 그리고 3면 그 해설 기사, 그리고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하단 기사 제목은 김명수 대법원 정치 편향 판사를 형사재판부에 대거 중용을 했다. 자, 그리고 3면 기사는 판사 임용 후 선 정치걸 싹 지운 박병곤,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죠. 유도된 정치 판결 논란. 자, 그리고 이 사설로도 이어져서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을 맺겠나. 자, 일면 하단 기사는 이겁니다. 이 정진석 실형 선고 뒤에 커지는 논란. 그래서 우리법 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들, 좌편향된 이 코드 인사를 했다, 김명수가. 그래서 판사 정치 성향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그런데 대법원 이제 김명수 임기가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나요? 40, 5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제 김명수 이후를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김명수 체제에서는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되겠죠. 앞으로 대법원장이 바뀌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너무 편향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런 비판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지금 쏙쏙 공개가 되고 있죠. 이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판사는 고교 대학 시절뿐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친야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다수 올렸다. 이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기 2달 전쯤에 그런 페이스북, 본인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페이스북 글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을 캡처했던 그 파일들이 지금 막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판사의 정치 성향이 형량과 연결됐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박병곤 판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법원 일각에서는 심각하게 보는 기류가 있다. 대법원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 내부에 누적됐던 정치 편향 판사 문제가 이번에 폭발했다, 터져버렸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명수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고, 그런 판사들을,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을 김명수가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 이 하면서 또 대거 중용을 했습니다. 그런 그 정치 성향이 짙은 판사들을, 좌편향 정치 성향이죠. 박병곤, 정진석 실형선고 판사는 판사 임용 후에 쓴 정치글을 싹 지웠는데, 이것은 기획 판결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 어차피 이것을 자기에게 배당되고 나서 이 중형을 때려야 되겠다는, 본인이 존경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를 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형을 때려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고, 본인이 그 전에 만약에 그렇게 실형을 선고를 하면은 여파가 있을 것을 미리 예감을 하고, 그 전에 썼던 정치 성향의 글들을 다 지우고, 또 법조인 임명록에서도 본인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획된 판결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된 정치 판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박병곤 판사와 같은 중앙지법 사무실을 쓰는 다른 판사가 또 김명수 아들이다. 아들이 또 판사라고 하는데, 그 아들과 같은 방을 썼다. 이것이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했죠. 그래서 김명수가 이 정진석 이 사건을 박병곤이 맞도록 어떤 손을 쓴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심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엉망이죠, 법원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좌편향된 판사에게 일부러 여당 국회의원, 중진 국회의원의 사건을 맡도록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또 후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박병곤 판사는 지난 2월에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으로 이동을 했는데, 한 달 뒤쯤인 지난 3월에 판사 임용 이후 쓴 글들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 정진석 사건 재판은 3월 2일 첫 기일에 잡혔다가 5월 30일로 미뤄졌는데, 그 사이에 페이스북 글을 다 삭제하고 이 재판을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박병곤 판사는 페이스북 글이 앞으로 자신이 내릴 판결과 관련해서 중립성 문제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만약 페이스북 글들이 남아 있었다면 피고인, 그러니까 정진석 쪽에서 박병곤 판사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걸 다 지워버렸다. 기피 신청도 아예 못하도록, 모르도록. 박 판사는 정진석 사건 선고를 한 다음 날, 이제 다음 날은 또 파장이 일 것이 뻔하니까는 휴가를 내고 나가버렸답니다. 그리고 15일 오후 3시 30분쯤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아예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 지난 4월 중순에 법조인들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운영사 쪽에 자신의 등재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기획 판결이죠. 아예 작심하고 기획 판결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판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좌편향된 시각을 노출하는 그런 글들은 지금 속속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죠. 이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 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 이런 성향도 나타난 글이 있고,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도 문재인, 유시민,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고, 이재명이 대선에서 지고 나니까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이런 거를 판사가 이런 거를 쓰면서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 보인 것이죠. 이념, 좌편향 이것도 문제지만은 이 판사가 도덕성, 그러니까
윤리관, 도덕관도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 온 국민이 이 분노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 조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것을 두고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조국을 약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조국 재판을 맡겼으면은 아마 지금 무죄 선고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가뜩이나 지금 조국은 1심에서 1심을 3년 넘게 걸려서 겨우 그 2년 실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것도 2심도 또 지금 막 미적미적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박병건 판사에게 조국 그 판결을 맡겼으면은 아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제대로 된 이 기능이 작동이 되는가, 법조계 그 판사들이 그런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서 일부 판사는 정치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 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이 벌어졌을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대해서 대법원은 문제 삼지를 않았고 김명수 대법원은 문제 삼지를 않았고 특정 모임 출신들의 사법부 요직을 독차지했다. 박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계속 쓴 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자, 이런 법원, 그러니까 검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정권과 부딪히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고 했는데 법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좌편향되어 있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처음부터 끝까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을 이끌어온 그런 바탕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진술서 요약본 5장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입장을 막 강변을 하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지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다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이런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론전과 더불어서 민주당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또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1특검 4국조 동시다발 추진 당내에서도 모두 제대로 할 역량이나 있나? 이 1특검은 최수건 상병 해병대 상병 그 사망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특검을 하겠다. 국정조사 4가지는 양평고속도로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장 해임 의결한 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 공세죠. 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구속 위기에 몰리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재명 방탄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8월 1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임시국회를 결산국회를 하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에 들어가는데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은 이 회기 쪽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전략을 쓸지, 자, 노컷뉴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8월, 9월 이재명 직접 가결 촉구 성부수 띄우나. 이재명이 내일 백현동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는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텐데 구속영장을 이게 8월이냐 9월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재명은 9월 영장 청구 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진다. 본인은 특권 포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은 본인이 직접 가결 촉구, 가결해달라 이렇게 메시지 낼까 이 문제입니다. 8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 국회를 중단을 시켜서 비회기를 만들어서 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 바로 영장법원으로 가겠다는 것이 이재명의 전략이죠. 체포동의안 가결되든 부결되든 본인에게 좋을 게 없으니까는 역풍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정기국회는 회기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 의사과에 물어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100일로 딱 정기국회는 100일로 못 박혀 있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100일 그 해결을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중간에 중단을 할 수가 없죠. 또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와 달리 쫙 일정이 다 있습니다. 뭐 예산안 심사 일정도 딱딱 정해져 있고 국정감사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결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에서 이 가결이 되면은 이재명은 지도력이 정치적으로도 완전 파산이 되겠죠. 제1야당 대표인데 제1야당이 다수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동의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타격이죠.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 저번처럼 부결되면은 총선 앞두고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이게 뭐야 하면서 또 엄청나게 역풍을 맞습니다.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이재명이 선택할 길은 이 체포동의안이 딱 상정이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상 발언을 하게 되죠. 해당 국회의원이. 그러면 이재명이 국회 단상에 나와서 신상 발언을 하면서 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표결을 가결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 사건을 정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나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도 그러면 범죄를 다 인정을 하는 것인가? 영장법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완전히 딜레마에 지금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잼버리, 그 새만금 잼버리 관련 여파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명 기사입니다. 잼버리 예산으로 새만금 SOC 구축 하나 국회 2년 전에 경고를 했다. 지금 잼버리 한다면서 그것을 어떤 수단으로 해서 전북 지역, 새만금을 비롯해서 전북 지역 전체 발전의 그 계기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것을 2021년에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이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잼버리 예산 계속 정액을 할 때는 새만금이 개발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여가부 주의 기울여 집행을 해야 된다. 잼버리 예산으로 잼버리에 쓰지 않고 그 예산을 핑계로 새만금 SOC 구축을 하는 데 쓰려고 한다는 거죠. 새만금 신항만에 3조 2,476억, 뭐 고속도로 1조 뭐 얼마, 뭐 철도, 국제공항 뭐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따려고 잼버리를 수단으로 썼고 목표는 전북 개발이었다. 그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면은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왼쪽에는 초심 되찾자 옛 운동권 588명의 반성문, 오른쪽에는 꾼들이 달라붙었다. 이 기자 수첩입니다. 운동권 이야기, 588명의 반성문은 이야기입니다. 어제 강복절날에 민주화 운동 동지회가 출범을 했는데 1987년 6월 항쟁의 진원지 성공회 성당 앞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겠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새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우리가 벌였던 잔치판은 우리가 설거지합시다. 어제 민주화 운동 동지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운동권이었지만은 오늘날 586 운동권 세력에는 비판적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민청학년 사건으로 구속됐던 주대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었던 민경우,
미국 문화원 정권농성 주도했던 서울대 삼민투위원장 하문경 이런 사람들이 앞장을 섰고 임명진 목사 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우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를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계속 지금 30대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순이 다 됐을까지 예순이 넘기면서까지 계속 그것을 팔면서 오히려 지금은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좌파 진영을 겨냥을 해서 원래 운동권의 원년 member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그 일입니다. 그 옆에 기자수석 꾼들이 붙었다는 해병대 그 최수근 상병 그 수해 때 그 희생당한 최수근 상병 조사를 하던 전 그 해병 수사단장이 갑자기 무슨 의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계엄문건 선동 논란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태훈, 뭐 군인권 센터장, 그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각종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계엄문건 가장 선동 논란의 당사자고 기무사령부, 기밀문건 유출, 왜곡 공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꾼들이 달라붙어서 온 국민이 안타깝게 한 사건을 가지고 정치 장사를 하려는 행태를 또 보이고 있다는 기자 칼럼 내용이었습니다. 8월 16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